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나흘 만에 나온 지역 감염자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20대 남성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 서울 용인 등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밀폐된 클럽과 주점을 몇 군데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한 클럽입니다.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클럽 근처에 위치한 이 주점도 소독 명령과 함께 일시 폐쇄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20대 남성 확진자 A씨가 지난 2일 새벽 다녀간 곳입니다. A씨는 이날 저녁부터 발열과 설사 증세를 보였고 그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CCTV를 지금 다 돌리고 있어요. SNS로 일단 띄우고 유증상이 발생 시에는 빨리 가까운 보건소로 가라 하는 거하고 우리 여기서는 이제 재난 문자를 띄우려고 그래요. A씨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후 수도권과 강원 지역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증상 발생 이틀 전 경기도 가평 남이섬과 강원도 홍천의 리조트를 찾았고 다음 날 거주지인 용인시로 돌아와 식당과 주류 전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서울을 방문했는데 마스크를 낀 채 이태원의 클럽과 주점 5곳을 찾았습니다. 이어 성남에 있는 쌈밥집과 편의점을 찾았고 3일엔 수원에 있는 이비인후과와 약국도 방문했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이렇게 A씨는 서울과 수원, 성남, 용인, 가평, 춘천, 홍천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57명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최장 잠복기 14일이라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역으로 14일 동안에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진 그런 접촉자의 규모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주점은 밀폐된 공간으로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촉자를 찾아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10명입니다. 이 가운데 격리 중인 환자는 1,100여 명으로 전체의 10%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 과정을 포함해 모두 3명 나왔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나흘 만에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경기 용인에서 한 명이 나왔죠. 문제는 감염 경로도 불분명한 이 확진자가 연휴 기간 서울 이태원의 클럽과 주점 등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최소 57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례를 볼 때 우리 사회에 아직도 조용한 전파자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조사 중으로 분류된 7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80%에 육박하는 해외 유입 사례와 함께 이 숨은 전파자를 효과적으로 찾는 것이 이제 방역의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려스러운 부분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도 사망자는 한 명 더 늘어 모두 2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명률은 이제 2.4%까지 높아졌습니다. 치명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80대 이상은 25%에 이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르신 4명 가운데 1명은 숨졌다는 뜻입니다. 70대도 10%를 웃도는 등 고령층에선 코로나19가 말 그대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자녀들과 고령층인 부모가 접촉하는 가정에서 감염이 우려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우선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요양원의 경우 면회 제한을 유지하는 만큼 방문 대신 영상통화 등으로 대신해달라고 밝혔고요. 또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부모님과도 가능한 접촉을 삼가달라고 권했습니다. 혹시 방문하게 된다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미국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내 실업 대란이 7주째 계속돼 3,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때 한 주 700만 건 가까이 청구됐던 실업수당 청구가 2주 연속 300만 건대로 떨어져 실업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6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업 대란이 7주째 계속된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기간 3,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업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3월 셋째 주부터 급증한 실업수당 청구가 한때 700만 건에 육박할 정도였다가 지난주부터 2주 연속 300만 건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실업 대란을 반영하는 지표 발표가 이어져 이 같은 낙관적 해석을 섣불리 내리긴 어렵습니다. 지난해까지 평균 1%대 초반의 증가세를 유지했던 미국의 노동 생산성도 올해 1분기 2.5% 하락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지난달 실업률도 16%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 실제 실업자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만 집계에 포함시키는 실업률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봉쇄 정책으로 구직 활동 기회조차 박탈된 사람 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Given the shelter-in-place rules, lots of people can't actively search, so they may not actually be counted as unemployed.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각국의 경제적의 본격화 움직임과 중국의 수출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난 것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군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백악관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등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미군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이후 곧바로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인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뒀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CNN 등 일부 언론들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해군에서 파견된 이 군인이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외 활동을 재개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곳에선 마스크를 썼다라고 언급하는 등 대통령 스스로가 방역 가이드라인에 무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5일 선생님의 날을 맞아 백악관에서 기념 촬영을 한 뒤 올린 트윗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무관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6일 간호사의 날에는 초청 인원과 사람 간 거리에 변화가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I'm pleased to sign this proclamation commemorating May 6th as National Nurses Day.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마스크 쓰기가 자율적 권장 사항이라며 자신은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등 대통령 발언에 무게를 두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코로나19 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이번엔 유럽 상황입니다. 2달 가까이 봉쇄령이 내려졌던 프랑스도 1차 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파리와 수도권 등엔 일부 봉쇄 조치가 유지되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곳곳이 통제가 되면서 관광업이 70년 새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달 가까이 계속된 봉쇄령으로 텅 비었던 파리 샹젤리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차 완화가 시작되면 거주지에서 100km 내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11살 이상은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고 상점 영업도 재개되지만 카페와 레스토랑은 다음 달 초까지 문을 닫습니다. 파리 수도권 등 감염 확산세가 위험으로 분류된 4개 지역은 일부 봉쇄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국경 폐쇄도 다음 달 15일까지는 계속됩니다. Pour ce qui est de nos frontières nationales, et notamment celles que nous partageons avec nos voisins européens, nous avons décidé de prolonger les restrictions mises en place jusqu'au 15 juin au moins. 코로나19로 전 세계 관광지 96%가 통제된 상황. 유엔사나 세계관광기구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 70년 만에 국제관광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22%, 6,700만 명 줄었고 800억 달러, 약 98조 원 손실이 발생했는데 특히 유럽과 아시아 타격이 가장 컸다는 겁니다. 각국의 여행 제한과 봉쇄 조치가 7월 초 풀려도 관광객 수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 그러나 9월 초로 미뤄지면 70%, 올해 말까지는 최대 78%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럴 경우 관광 분야 일자리가 1억 개 넘게 사라지고 최대 1,400조 원 손실이 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여행관광협회도 관광업계에 미칠 코로나19의 여파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때의 5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코로나19 관련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사업에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축하한다는 내용의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구두 친서가 전달된 날짜나 구체적인 경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발생한 인도 LG화학 공장 가스 누출 사고로 11명이 숨졌는데요. 이번 사고가 냉각장치 고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의 한 마을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안개처럼 마을을 덮친 유독가스를 피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의식을 잃은 주민들입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일어난 LG화학 인도 공장 가스 누출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25명은 중태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수백 명은 눈 통증과 호흡 곤란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2.5 గంటల టైంలో మేము పడుకున్నాం అన్న పడుకున్న టైంలో సమ్మర్ కాబట్టి అందరూ కిటికీ తలుపు అవి తీసి ఉంచారన్నమాట దానివల్ల ఏంటంటే ఏదో గాలి వచ్చింది అదే స్టెరాన్ ఏదో చెప్తా నాకు కూడా తెలియదు నేను చదువుకోలేదు. 이번 사고는 3,000톤짜리 저장 탱크에서 플라스틱의 원료인 스티렌이 새어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초기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냉각기 고장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렌은 섭씨 20도 아래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데 냉각기 고장으로 저장 탱크의 온도가 오르면서 기화 현상이 발생해 가스로 누출됐다는 겁니다. 또 사고 초기에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공장은 코로나19 때문에 3월 말부터 문을 닫았다가 최근 재가동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당국은 인근 마을 주민 3,000명을 대피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측은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다시 이 공장에서 가스 누출이 시작돼 반경 5km 내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오는 등 긴박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합니다. 재판은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희경 기자, 조국 전 장관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까? 네, 조 전 장관은 방금 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본 재판은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조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전 장관은 크게 2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관련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인데요. 오늘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도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네, 오전에는 검찰 측 공소 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바로 증인 신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증언대에 서는 건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증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조 전 장관 등이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협의를 상당 부분 포착하고도 이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에게 감찰이 중단된 경위 등을 집중 질의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수사 과정에서 감찰 중단은 두 비서관과의 협의를 통한 정상적 절차였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오늘 법정에서도 당시 조 전 장관의 지시가 위법했는지 아니면 민정수석의 재량권 안에 있었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또다시 추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징액 압박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South Korea has agreed to pay substantial money to us, which we appreciate very much. 사실상 징액 합의를 기정사실화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이 1조 5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동맹국들도 분담금 징액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선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지명자가 총대를 맸습니다. 청문회에 앞선 서면 답변에서 한국에 좀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13% 인상안을 거부했다고 밝힌 뒤 미 정부의 전방위 압박은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13억 달러, 지난해보다 49% 증가한 우리 돈 1조 6천억 원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한국 측에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이와 관련한 KBS의 서면 질의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며 한국 정부와 추가적인 타협을 모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외교부는 진행 중인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용 가능하려면 그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연성을 더 보여달라는 미국.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면 협상할 수 없다는 정부의 시각차는 여전히 팽팽해 당장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21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사령탑에 사선에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하는 국회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슈퍼 여당의 힘, 경선장에서 느껴졌습니다. 국회 본청에 163명 의원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의원회관 대강당에 모인 겁니다. 투표는 예상을 깨고 1차로 끝났습니다. 김태년 후보가 82표를 득표해요.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 작년에 낙선했던 사선 김태년 의원이 재도전 끝에 딱 과반으로 선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과 당 정책위 의장 등을 지낸 정책통답계, 당선 일성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마쳤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원내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당내에선 친문 당권파로 분류되는데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면 177석 슈퍼여당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통합 리더십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또 일하는 국회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야당과는 이 문제부터 먼저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협치는 선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대 우리 국회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제도를 통해서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돼 원구성 협상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일주일 남겨두고 과거사법과 민생법안 처리는 여야 신임 원내대표 몫이 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국세청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불법 증여 조사를 31개 투기 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하면서 500여 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법이 치밀해지는 만큼 감시망도 촘촘해집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최근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 돈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직접 조사한 끝에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소득도 없는 한 20대는 부모 돈으로 서울과 제주 등의 주택을 몇 채나 샀는데 증여세를 낸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세금 탈루 혐의자는 517명. 지난번 조사보다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은 물론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조사 대상을 넓혔기 때문입니다. 혹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물어보지만 괜히 편법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죠. 지난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증여를 바꿔서 빌린 돈으로 위장한 사례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반에서 받은 의심거래 자금조달 계획서 8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 돈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빌린 돈으로만 고가 아파트를 산 경우도 91건이나 확인돼 불법 증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자금 조성 및 회계 처리 적정 여부와 법인 자금 부당 유출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시세와 차이가 나는 가족 간 아파트 거래와 전세금으로 위장한 증여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생하는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하야시 씨.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70%나 줄었습니다. 요즘 하야시 씨는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식문화를 알리는 단체라는 곳에서 주문한 것인데요. 이 단체는 모금 등으로 마련한 돈으로 도시락 값을 미리 지급합니다. 하야시 씨는 이 돈을 받아 생산자에게서 식자재를 직접 구입해 도시락을 만들고 이를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음식점과 식자재 생산자, 의료 종사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음식점에서 셰프로 근무하는 하타시입니다. 음식점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지난달부터 쉬고 있습니다. 하타 씨는 요즘 출장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개 사이트에 등록해두어 연락이 오면 출장을 나갑니다. 소개 사이트 운영 회사인데요. 수입이 줄어든 요리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니 등록 건수가 5배나 급증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직장과 각종 공공시설에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갖추면 11일부터 일을 재개할 수 있다고 지난주 발표했는데요. 장기간의 업무 중단으로 손실이 커진 업체들과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에서는 하루빨리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À partir du 11 mai, on va pouvoir donner la possibilité à ceux qui éventuellement peuvent et veulent venir de venir. 출근 시 손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는 필수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직원 간 밀접 접촉을 막는 기계를 도입하기도 하는데요. 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이 장치를 목에 걸고 있으면 서로 접근할 경우 경보가 울려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On est très sollicité dans les secteurs notamment du bâtiment, de l'industrie, dans tous les secteurs dans lesquels le télétravail n'est pas possible et lorsqu'il est difficile aussi de mettre en place. 이처럼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업체들은 출근 재개를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아시아계 주민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떠들썩하던 뉴욕의 차이나타운이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그 바람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 분야의 타격이 큽니다. This particular virus affects severely our frontline workers, basically the retail and restaurant workers. 뉴욕주에서 아시아계는 최근 14만 7천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는데요. 이는 실업률이 지난해에 비해 69배나 폭등했다는 뜻입니다. This weekend is the fifth weekend since my last paycheck. 뉴욕주에 거주하는 아시아 출신 불법 이민자는 25만 명 정도. 이들은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계 주민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자동차 시장이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초까지 가동을 멈춘 완성차 공장은 전 세계적으로 150곳이 넘고 생산을 중단한 부품 공장도 3,000곳이 넘습니다. 자동차 생산 중단은 지난 3월 중순 이탈리아 페라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어 독일 폴크스바겐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현지 공장의 생산을 멈췄고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 포드와 GM,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북미 지역 모든 공장의 가동을 멈췄습니다.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혼다와 도요타 등 일본 8대 자동차 업체의 생산량은 2019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시장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월 판매량이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독일은 사정이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는 자동차 판매량이 85%나 줄었습니다. 자동차 경제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페르디난드 후덴호퍼 독일 에센대 교수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하려면 앞으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어버이날은 오늘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충청과 남부지방은 주말인 내일 저녁에, 그 밖에 중부지방은 일요일인 모레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비 소식과 함께 때이른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한낮에는 26도인데 내일은 20도, 모레는 2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조용히 오는 봄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전라도 해안, 경남 해안 지방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0-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일요일까지 4일간의 예상 강우량을 보면 제주도에 최고 150mm가 넘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50에서 100mm,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방에 30에서 80, 강원 영동과 충청, 일부 남부 내륙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는 동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전라도 해안, 경남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와 대구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는 1-2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의 먼 바다에서 3-4m까지 매우 높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은 만조때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여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